어쨌든 오늘의 위기는 잘 넘겼다. 간신히 승리를 거둔 것이다. 나는 밥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취기가 돌기 시작했다. 뭐 특별히 축하할 일도 아니잖아. 지연된 주문을 겨우 끝냈을 뿐인데 이런 생각을 하니 더욱 씁쓸해졌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 공장이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었다. 빌피치는 공장이 3개월 안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폐쇄할 거라고 못 박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빌피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월간 보고서뿐이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두세 번밖에는 남지 않았다. 만약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빌피치는 공장의 현황을 수치화한 보고서로 작성해 최고 경영진에게 올릴 것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테이블에 앉은 임원들은 그랜비 회장의 결정에 동의할 것이다. 그랜비 회장은 최종 결정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테고 다시 한번 그 수치들을 확인할 것이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난다. 일단 경영진이 결정을 내리면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뒤바뀔 일은 없을 테니까. 나머지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약간의 유예 기간은 주어지겠지만 그 다음 순서는 공장 폐쇄일 것이다. 나를 비롯해 직장을 잃은 600명의 가장들은 실업자 신세로 전락해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몇 개월 전에 정리해고된 600명의 동료가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모든 것이 암담하기만 보였다. 그렇다면 유니웨어 사업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유니웨어 사업부는 경쟁력을 상실한 또 하나의 제품 라인에서 손을 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값싸고 좋은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하거나 일본 제품을 이길 만한 경쟁력이 없는 이상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더 싸고 빠르고 질 좋은 상품을 모토로 하지 않는 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유니웨어 사업부 역시 유니코 소속의 여타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 공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장의 경영 상태는 경쟁 우위는커녕 시장의 먹잇감이 되고 있었다. 유니웨어의 책임자인 빌피치는 외과적 수술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전사적으로 볼 때 유니코는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 부문을 다른 사업 조직에 흡수 통합해왔다. 지금 생각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지만 우리 공장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 유니코의 훌륭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했더라면 오히려 다른 패배자 그룹,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부를 흡수 합병하여 새로운 경영 혁신의 모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본사에서는 공장 내 고질적인 제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모종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려보냈다. 기획은 그럴듯했으나 별다른 특효약은 되지 못했다. 결과는 매달 지지부진했고 상황은 악화 일로에 있었다. 이봐 알렉스,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만 좀 투덜거려. 이봐 친구, 진정해. 진정하라고. 좀 더 이성적으로 분석해보자고.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잖아. 전화기도 꺼져 있고 널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봐. 상황이 왜 이렇게 꼬인 거지? 왜 공장은 경쟁력을 잃은 거지? 잘 생각해봐.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제품을 제때 출하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다. 분명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다. 아직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는 없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했다. 그래, 묘안이 있을 거야. 틀림없어. 그런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공장 자체만 놓고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아니 정말 괜찮은 공장이었다. 우리에겐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었고 값비싼 수치 제어기도 몇 대나 있었다. 그뿐인가 수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로봇과
커피 심부름만 빼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맞는 컴퓨터 시스템도 구비하고 있었다. 또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인력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다. 아니, 몇 가지 결함이 있기는 했다. 비좁은 주차장, 허술한 작업 환경, 노조 등. 그러나 이것들도 따지고 보면 별반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주차장은 3교대 근무이므로 약간의 불편만 감수하면 된다. 작업 환경은 노조에서 들먹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도 열악한 수준은 아니었다. 노조 역시 동종업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니 오히려 더 우호적이라고 해야 할까? 가끔씩 눈의 가시처럼 불을 켜는 노조 간부가 있기는 해도 위기 상황에서는 늘 공생을 위한 양보를 위해 협상의 미덕을 발휘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인력도 있다. 기계도 있고 필요한 원자재도 넘친다. 경쟁사의 제품이 팔리는 한 우리에게도 시장 진입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경쟁자들이다. 바로 이 점이 나와 우리 공장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업계가 시장에 들어온 이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3년 전부터 그들은 품질과 제품 디자인 면에서 우리를 앞질렀다. 겨우 기술적 문제를 극복한 시점인데 이들은 다시 가격과 유통 면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 이들의 성장 비결이 뭔지 알고 싶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비용 절감에 관해서는 우리 사업부 내에서 나보다 잘해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부임과 동시에 비용 절감 조치를 단행했다. 역대 공장장 중에서 나만큼 비용 절감에 성공한 사람은 없었다. 더 이상 절감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니까. 또 한 가지, 내부 효율성 문제를 들먹인 빌피치 본부장의 지적과는 달리 우리 공장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편에 속했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살펴보면 유니웨어 사업부 내에 우리 공장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단 공중 분해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와 달리 경쟁자가 없다는 점이었다. 아니다. 이게 다 자기 합리화인지도 모른다. 분명 빌 피치의 지적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만한 방법이 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해답은 허공을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공장은 지금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의 묘안이 나오지 않는다. 최고 속력으로 달리는 말에 책찍질을 가하라는 건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의 현실을 돌이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납품일 지연 문제는 만성질환처럼 공장 내부를 좀먹고 있었다. 현재 공장의 스케줄은 납품 물량을 간신히 처리하는 정도였다. 재촉을 받고 나서야 겨우 출하했다. 재고가 산더미처럼 적체해 있었다. 일정에 맞춰 원자재를 투입하지만 예정된 시간에 완성되는 일은 결코 없었지만 이런 일은 비단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여느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대개 공장에는 작업 촉진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우리 공장 정도의 규모라면 미국 내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재고량을 안고 있다. 다른 공장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우리 공장은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자를 내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지금 내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남아있는 재고 물량만이라도 제때에 출하하는 것이다. 나는 가끔씩 환상을 본다. 재고 물량이 미세한 바이러스로 변해 작업 공정 곳곳을 허물어 버리는 상상. 놈들은 끈질긴 번식력을 무기로 작업자들의 능률을 갉아먹고 기계를 망가뜨렸다. 단언컨대 재고 물량이야말로 시스템 붕괴의 주범일 것이다. 아니다. 어쩌면 내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공과대학을 나왔고 경영대학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빌 피치가 판단하기에 내 능력이 모자랐다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려했던 지난날이 머릿속을 스쳤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인재로 특채되어 산업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어림잡아도 10수년은 되었다. 정확히 15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12살 생일을 치르고 난 뒤부터 나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면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용돈을 벌었었다. 고등학교 때도 줄곧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에 다닐 때에도 여름방학이면 근처 밀가루 공장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 아버지는 내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보상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내 형은 달랐다.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특권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반면에 나는 어떤가? 열심히 일했고 땀 흘려 번 돈으로 잠도 아껴가며 공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아직도 일에 치여 살고 있다. 가족까지 나를 등한시한다. 유니코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했다. 하고 또 했다. 그런데도 지금의 나는 어떤가? 38을 넘긴 초라한 공장장이 되어 있을 뿐이다. 아내도 아이들도 외면하는 남루한 가장의 몸뚱이로 말이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제길,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버리는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까? 나는 졸린 눈을 비비는 맥신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다. 3. 오전 6시 3분. 새벽 단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내가 잠결에 내 품을 빠져나가 자명종을 찾아 더듬거리고 있었다. 6시 정각에 맞춰놓은 알람은 3분씩이나 쇳소리를 내면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꿈의 잔상을 밀어냈다.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자명종 스위치를 누르고 침대에 쓰러져 다시 고른 숨소리를 냈다. 나의 남루한 일상은 언제나 이렇게 출발한다. 오전 6시 45분. 나는 옷장 깊숙이 들여놓았던 회색 정장을 갖추어 입고 차고로 내려와 시동을 걸었다. 주인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지금 출발해 몇 마일쯤 달리면 새벽 하늘을 가르고 동이 틀 것이다. 그리고 얼마쯤을 더 달리면 태양이 내 머리 꼭대기에서 자결할 것이지만 그때쯤이면 나는 일상의 끈끈한 상념에 젖어 시간의 흐름조차 까맣게 잊고 있을 것이다. 얼마를 달렸을까? 문득 도로 옆을 바라보니 태양이 벌써 나뭇가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럴 때면 무척이나 비참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세상은 조금씩 그렇게 키를 높여갔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다. 이른 아침 한적한 시간을 즐길 여유조차 잃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지레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니 왠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간극을 비집고 오늘 아침 8시에 예정된 전체 회의가 떠올랐다. 빌피치 본부장이 어제 오후 전화로 사업부 전체에 긴급 회의 소집령을 내렸다. 그래봤자 공장장 몇 명과 참모진이 전부겠지만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정체 모를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까? 오늘 회의만 해도 나는 이렇다 할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극비리에 진행될 회의였건만 아직 회의 안건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빌피치, 이 빌어먹을 놈, 대체 왜 내 인생에 끼어든 거야? 갑자기 눈앞에 안개가 낀 듯 모든 것이 모호해졌다. 나를 옥죄고 있는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앙금처럼 남았다. 그러나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기가 생겼다. 그래, 다시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보자. 무슨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빌피치 본부장의 말을 곱씹으며 단서 하나하나를 조합해 보았다. 정각 8시까지 사업부 실적 보고서와 사업조직 활동 평가서를 가지고 집합하라는 명령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1분기 각 사업부의 상황 평가와 함께 2분기 사업 실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게 분명하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빌피치 본부장은 오늘 회의를 핑계로 회사 내 규율을 바로잡고 현재 경영 여건의 긴박함을 극적으로 부각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했다. 교활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다. 빌피치는 왜 하필 오전 8시를 고집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본부장의 무모한 직권 남용은 오히려 역효과만 발휘할 게 뻔해 보인다. 우선 오전 8시 정각까지 전원이 모이려면 절반 정도의 인원은 어제 저녁 미리 비행기를 예약해 이곳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비행기표, 숙박비, 식대까지 좋게 2~3천 달러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회의 시간을 1~2시간만 늦췄다면 경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의 고리를 더듬고 있자니 혹시 빌피치에게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그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징후가 있었다. 각 사업부 조직이 얼마나 형편없이 일을 처리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2~3천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며 권한 이양을 꺼리는 히스테릭한 반응이 그러했다. 그는 마치 패전을 눈앞에 둔 장수가 전략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하들을 닥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확실히 그는 예년과 달랐다. 자신감에 차있던 그의 모습은 강박증에 시달리는 만성신경증 환자처럼 초췌하게 변해 있었다. 자신의 권한을 티끌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인색한 모습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2~3년 전만 해도 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혁신적인 정책들은 모두에게 인정받았고 그만큼 그를 신뢰하는 그룹이 사업부 곳곳에 표진해 있었다. 그는 사업부 내에서 적정한 이윤만 보장된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장장들에게 재량권을 위임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스스로도 현명한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모든 일과를 하루하루 체크하는 좀스러운 상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며칠 전 생산성 증진 워크숍 강연 후 빌피치와 컨설턴트가 나눈 대화가 그 단적인 예이다. 컨설턴트는 사업부 내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 적어도 사업부 내 생산성이 하강 곡선을 그리기 전이었다면 그는 흔쾌히 컨설턴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단호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마시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 인간들이 회사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해줘야 하냐고요. 난 그 인간들을 위해 단 1달러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 불똥이 나에게 튀었다. 빌피치는 공장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고객 서비스 개선안을 들먹이며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내 이성이 제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를 설득해 봤지만 헛수고였다. 결국 언성이 높아졌고 그는 증오심을 불태우며 서로 등을 돌렸다. 사실 본부장과 다툰 것이 어제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간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옥신각신하는 논쟁 수준이었다. 하지만 어제의 경우는 달랐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기 위해 서로를 깎아내렸고 그간 쌓아온 우정마저도 짓밟아버렸다. 그것이 바로 내가 혼란스러운 진짜 이유였다. 예전에 우리는 오랜 친구 사이가 무색할 정도로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내가 그의 직속 관할에 있었을 당시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담소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다.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 밖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러저러한 인생살이를 논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빌피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첨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가 나를 높이 산 이유는 내가 그의 비위를 맞추는 일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고 빌피치는 그런 나의 열정을 높이 샀기에 우리는
최강 콤비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적어도 내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젠장, 왜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또 하나 내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유니코사에서 나의 가능성을 알아본 인물이 바로 빌 피치 본부장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나의 미래를 이 회사에 걸어도 좋다는 확신을 주었다. 내가 일개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유니코사의 첫 발을 내디뎠을 무렵 그는 내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주었다. 그는 포부와 야망을 욕설하며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본사 승진 그리고 베어링턴의 공장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MBA 코스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사람도 다름 아닌 그였다. 그런데 지금은 견원지간이 되어버렸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전 7시 50분. 어느새 세상은 어둠을 밝히고 분주히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거세 당한 늙은 종마처럼 조용히 유니코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악마의 입속처럼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 내부는 아직까지는 한산해 보였다. 나는 차 트렁크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들었다. 어깨가 뻐근했다. 공장 현황 보고서와 각종 데이터 자료들의 무게가 어림잡아도 좋게 5kg은 나갈 분량이니 그럴 만도 했다. 본관 15층까지 가려면 힘께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절로 나왔다. 빌어먹을 빌피치가 15층 사무실에 앉아서 한가로이 커피나 즐기고 있을 시간에 말이다. 아무튼 불길한 예감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어깨를 추스리며 본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알렉스 공장장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네이선 셀윈이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여기요, 여기. 알렉스 공장장님. 아유, 진짜 오랜만이네요. 일은 잘 돼가십니까? 그냥 그렇죠 뭐. 아무튼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란히 걸음을 옮기며 나는 그의 의중을 떠보았다. 빌피치 본부장님이 사업부로 부르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축하를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리 만만치만은 않으니. 왜요? 본부장님이 심하게 닥달이라도 하십니까?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내 표정을 살폈다. 뭔가 있는 게 확실했다. 소식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말씀입니까? 네이선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자 마침내 그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 사업부에 관한 소식 말이에요. 네이선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속삭였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게 확실해. 그런데 무슨 일이지? 내가 모르는 사업부 소식이 있단 말인가? 나는 다급하게 그의 대답을 재촉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유니웨어 사업부 전체가 매각될 거라는 소문 말이에요. 회장실에서 흘러나온 소식이니 정확할 거예요. 그랜비 회장님이 일주일 전에 본부장님 면전에 대고 그러셨대요. 올해 말까지 이렇다 할 실적을 못 올리면 사업부 전체는 물론이고 본부장님도 잘릴 거라고요.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네이선에게 확인을 했다. 확실한 건가요? 네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꽤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더 이상 말문을 열 수가 없었다. 아니, 그럴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야 본부장이 왜 그토록 초조해 했는지, 왜 이토록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았다. 최근 본부장이 보였던 이상징후의 배경에는 사업부 전체의 위기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평생을 걸고 매달린 사업이 지금 추락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예상대로 우리 사업부가 다른 회사로 합병된다면 새로운 사주는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부장 역시 해고될 것이 분명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과연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다, 알렉스. 솔직히 이 엄청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공장이 정말 폐쇄된다 해도 본부장이 다른 일자리를 추선해 줄 거라고 생각했잖아. 본부장은 늘 나의 버팀목이 돼주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본부장도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니. 문득 본부장이 어제 내게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며 위협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빌어먹을. 내가 3개월 뒤에 거리로 나앉게 되다니 난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한 평 반 남짓한 사각의 공간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악마의 손이 내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감이 전신을 훑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네이선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알렉스 공장장님, 제가 말했다고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유니웨어 사업부 간부급들은 벌써 다른 직장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공장장님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이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나는 15층 복도에 서서 멍하니 빌피치의 사무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나는 미로 속에 갇힌 미아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한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구나 예상하고 있던 일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었다. 결론이 여기에 이르자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멍청하게 주위를 둘러보다 그제야 회의 시각이 임박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속속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황급히 사람들의 뒤를 쫓아 회의실로 들어서니 빌피치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는 테이블 맨 끝에 서서 OHP 기기와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있었다. 오전 8시 회의가 시작되었다. 빌피치는 참석자 20명 전원을 일일이 확인한 뒤 곧바로 회의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그의 일사불란한 진행에 따라 묵묵히 회의 자료에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회의실 내부를 둘러보았다. 몇몇은 심각한 표정으로 빌피치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고 나머지는 빌피치의 날카로운 감시망에서 탈출하기 위해 회의 자료에 파묻혀 있었다. 그중 단 한 사람, 힐튼 스미스 공장장이 나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다. 그는 마치 자신은 면죄부를 쥐고 있다는 듯 껄끄러운 시선으로 나를 응시했다. 나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내가 그의 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평소 호감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가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아이템을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다. 어쨌든 그는 나에게 취조하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혹시 내가 동요하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걸까? 나는 잠시 그가 사업부 매각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서로 생각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었지만 이 싸움에서 힐튼 스미스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힐튼 스미스가 백기를 들었다. 그는 마지못해 빌피치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빌피치 본부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본부장은 유니웨어 회계부장 에탄 프로스트에게 다음 순서를 넘겨주고 있다. 에탄은 사업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다지 좋은 인상이 아니었다. 외모에서 풍기는 깐깐함 때문에 여간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라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비쩍 마른 체구에 관료주의가 배어나오는 태도는 상대방의 저항력을 마비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 빌피치가 오늘 아침 회의 내용 전달자로 그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주된 발표 내용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관한 동기 유발, 그리고 1분기 사업부 실적에 관한 고리타분한 것들이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빌피치의 다음 공략을 위해 그가 마련한 포석이었다. 그는 사업부 실적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표시해둔 그래프를 짚어보이며 참석자들의 심리적인 방어벽을 무참히 짓밟았다. 에탄 프로스트가 발표를 마치자 빌피치 본부장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단호한 어투로 현재의 사업부 위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 뒤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말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대강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다.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마케팅 방향에 맞는 원가 절감과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모든 사업 부문에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 사업부는 불필요한 인력 충원이나 아웃소싱에 대해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OHP 프로젝트의 침체 위기를 맞고 있는 사업부 내 실적 그래프가 떠올랐다. 각종 데이터가 올라오는 와중에 빌피치 본부장과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추정된 수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지목하는 입장이나 지목받는 입장 모두가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안이 아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전년도 대비 1분기 매출은 22% 줄어든 데 비해 총 원재료 원가는 30% 이상 올랐으며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의 비율은 3주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임금 인상 압력이 가중되었고 생산에 투입된 시간과 평균 시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 사업부는 효율성 면에서 12% 이상이나 뒤떨어져 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다. 유니웨어 사업부 회장은 말 그대로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들었고 한 채의 양보도 없었다. 나는 갈 곳을 잃은 나그네처럼 어느 곳에도 적을 둘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정신을 수습해야 했다. 나는 메모할 펜을 찾아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바로 그때 빌피치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로 기선을 제압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업부의 미래가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는 사업부 본부장으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이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제 회의의 주도권은 빌피치에게 넘어간 듯했다. 젠장, 대체 펜은 어디에 있는 거지? 펜을 찾아 뒤적거리던 내 손에 묵직한 시가 한 개비가 잡혔다. 언제부터 주머니에 들어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쿠바산 제품이라는 로고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한동안 시가를 쳐다봤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의 정체를 기억해냈다.